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인사이트에 함께 해주실 분은 우리 투자 리서치계 그루 중에 한 명이시죠.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님 모시고 같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본화를 한다는 건 지금 중국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이미 과다하고 견뎌내거나 스스로 풀어내기에는 힘에 겨운 정도 수준까지는 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끌어서 해소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장기적인 침체로, 느린 침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침체,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을 어둡게 봐야 하는지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또 반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제조업이 중국의 성장의 중추였고 GDP를 만드는 중추였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이 중국의 GDP를 만드는 중추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인원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한테 중요한 건 성장률 자체보다도 신규 사회로 진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대졸자가 900만 정도 된다는데, 이런 대졸자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이 고용 상황들이 훨씬 중요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성장률 5%에도 과거 성장률 10%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업 취업 숫자가 나오니 이거를 침체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침체는 아니죠. 어쨌든 6% 성장하는 경제를 우리가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밖의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요. 내수경제죠. 내수경제고, 또 중국은 그 자체로 매우 폐쇄적이에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팡으로 대표가 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중국은 뭐 구글이 있습니까? 구글 뭐 못하게 하는 거고,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것도 좀 미국이 이런 포인트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거는 전 미국 입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 거는 이게 블록을 쳐놓고 하는 거 아니냐, 불공정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파급이 되는 효과는 상당히 좀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각도기님 말씀하신 거에는 뭐 제가 반론할 건 없는데,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한 6% 성장하는데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8, 9% 하고 제조업은 한 2, 3% 하는 그런 성장이에요. 근데 2차 산업에서도 2, 3%는 성장에서도 전통 제조업보다 건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3차 산업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그걸 토목경제라고 하거든요. 토목경제는 경제적 자원이 자꾸 토건으로 가는 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정부 들어서도 우리 경제가 토건경제 안 한다라고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걸었지만,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SOC 투자나 이런 거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과잉 투자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요즘은 한국에 오지가 없어졌죠. 도로가 다 깔리고 그런데 오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 한 이후로 제 아버지 고향이 비교적 옛날에는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였는데,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뭐 가는 입장에선 좋아요. 근데 차가 잘 안 다녀요. 없어.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막 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일본에 우리가 여행 못 갑니다만은 일본 관광 가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전망대가 네. 도나 시청사인 경우가 많아요. 도쿄 전망대, 도쿄타워 말고 새로운 전망대는 도쿄도 청사 꼭대기에 있고요. 네. 삿포로로 가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섬과 섬 사이에 다리도 놓고 다리 놓으면은 뭐 콘크리트도 쓰고 고용도 해서 성장률 높아지지만 네. 지나고 나니 차가 별로 안 다녀요. 이게 네. 거의 경제적으로 매몰 비용이 되고 네. 그걸 다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관공서를 부수고 저는 또 지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많이 진전이 되기 전에는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헝다나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은 그런 카드들도 이제 상당히 다 많이 썼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쵸, 물론 그쵸. 네. 상당히 많이 소진하면서 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중국이 네. 지난 10년 생각하면 뭐 중국 경제가 절대적인 성장률로 보면 되게 좋지만 우리가 뭐 중국 경제가 기회라기보다는 뭐 차이나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에서 별로 기회를 못 잡은 게 네. 2011년 이후에 10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중국으로 들어갔던 기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앞으로도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중국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의 부동산으로 이끌어왔던 GDP 성장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제조업단에 들어가는 건설과 그다음에 매매를 통한 유통과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는 GDP의 건설 영역을 뽑아놓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찍어왔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당 부분 약간 허위성 또는 조금 뻥튀기 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미래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네. 이제 막 이제 당겨 쓴 거죠. 네, 네, 그런데 당겨 이제 쓴 거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뭐 최근에 봤던 동영상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골조를 다 만들어 놓은 아파트, 이제 마지막 인테리어만 해야 되는 아파트를 그냥 부숴버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전에 네. 한 4, 5년 전에는 유령 도시 뭐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놔들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코엑스 정도 되는 아주 큰 그 쇼핑몰이 있는데 네. 사람이 뭐 거의 안 다니고 이런 네. 것들이 했었는데 이걸 뭐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네. 상당수의 경제적 자원들이 그쪽으로 간 것 같고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시장 논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시장에서 비효율 경제주의 퇴출이 되고 뭔가 이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네. 뭐 일본이란 나라도 되게 폐쇄적이고 외국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네. 또 굉장히 관료 중심의 경제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색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올해 거죠, 지금. 저는 그 공산당 100주년 맞이해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공동 부유가 네. 그 정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 선택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의 권리죠. 뭐 네.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는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좀 긍정적인 점이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은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세게 얘기하는 중국 사람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죠. 야, 이거 너희 문화대혁명 또 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금기어긴 한데. 금기어인데 네. 오히려 금기어긴 한데 그 중국 전문가인 안유아 교수님과 어느 자리에서 대담을 할 때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뭐 회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문화 대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긍정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하. 중국이 상당히 좀 이제 이념 지향적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근기어는 아니에요. 네. 천안문은 완전 근기어인데 네. 제가 뭐 올해는 중국 출장을 못 갔습니다만은 중국 가서 느끼는 게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공자 맹자 이런 책들이 많고요. 네. 문혁대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아요. 홍위병들 이런 것들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조금 이념지향적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국뽕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네. 원래 이제 네. 중국이 조공을 받던 민족이고 네. 좀 굉장히 이제 좀 그 팽창지향적인 건데 이게 뭐 중국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애국심, 굉장히 배타적인 애국심 이런 건데 그래서 전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혁 개방을 했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도광양회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이제 빛을 감추고 실력을 키우자 그랬는데 그게 깨진 게 2008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가적 자긍심도 높아졌고 또 미국에서 또 탈이 났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는 잘 어찌되었거나 버텼고 돈을 쏟아붓기는 했지만 또 심지어는 뭐 2011년도에는 중국 덕에 뭐 글로벌 경제가 사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주형 경기위원회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광양이라기보다는 조금 자기 색깔을 분명히 뭐 대국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가치를 앞세우면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경로에서 되게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네. 우리가 아는 상식이란 게 대부분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다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게 모르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그들의 자유인데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 로스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제도학파거든요. 네. 이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이전의 정근대 사회, 봉건 사회는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다 아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저 사람의 인간성까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교역을 하고 누가 나랑 물건을 만드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공장에 그렇죠.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는 게 제도라고 봤거든요. 제도나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네. 그냥 효율적으로 만들고 사면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제도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은 굉장히 조금 이질적인 길로 많이 간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 근간을 따져보자면 일종의 철인 정치론이 깔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즉 뭐냐면 네. 소수의 철인들이 네.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면이 있죠. 네. 집단 지도 체제 하면서 그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최근에 읽었던 자료 중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스타트업에 돈이 24조가 모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전진 앞으로라고 한마디 꺼내놓으면 거기에 사회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전기차 관련 기업이 26만 개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계획이나 네. 그런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아니고 정보가 했을 때 그게 과연 잘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새로운 도전인 것 같고 네. 이제 경제적 자원이 가는 건 제 생각에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글로벌 투자를 할 때 그 사회의 제도 인프라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는 이유가 네. 뭔가 그 권위주의적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효율적이란 믿음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잘 될 거냐라고 보면 제 생각엔 뭐 조금 아무튼 다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금까지 길 같아요. 예. 한국도 그랬고 네. 한국도 뭐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는 국가사회주의 시스템 그리고 중국도 국가사회주의였고 그럼 미국도 그랬어요. 네, 미국도 예. 40년대 50년대 네, 미국도 다. 그 초기 때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에서부터 탈피해서 자기네가 이제 자체적인 독립적인 경제 규모를 갖출 때 일정 정도 폐쇄적으로 남의 거를 막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막고 우리 거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선진국이 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중국 이렇게 빠른 정도 수준의 성장은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먹힌 거라고 표현해도 그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온 거죠. 예. 예,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예. 거기까지 왔고 그 사실은 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그 모델링 하는 게 한국 일터이고 당연히 뭐 그런데 이거보다 한 번 더 전진된 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이런 그 계획 경제라든가 주도 국가 주도 그다음에 엘리트 주도형의 경제가 효율적인 것이라는 게 아직까지 검증받은 데가 없고 오히려 뭐 계획 경제에서 실패하는 소비에트나 이런 것이 있고 네. 사실은 민간이나 이런 데 공간 자유 공간을 많이 열어준 미국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니 최고로 강력한 국가로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네. 있는 것은 그런 그 개인들의 자유 공간을 많이 열어줬으니 네. 그게 국가사회주의하고는 정반대된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 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또 미국밖에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또,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걸 예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전 조금 견해가 다른 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관료 중심의 어떤 성장이에요. 네. 우리나라 경제 기획은 일본의 대장성, 네. 경제 엘리트들이 가지고 이끌었거든요. 네. 그럼 80년대까지의 일본, 외환위기 전까지의 일본은 저는 똑똑한 관료들이 그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일본의 사회가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회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일본의 관료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 선진화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지탱이 되는 거는 거기서 기업들의 힘이 뭔가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네. 한국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기업들이 다이나믹하죠. 예. 기업의 힘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중국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또 관료들이 힘을 더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여기서 또 효율이 나올 거냐라고 보면 네. 여기선 길이 저는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관료주도로 왔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서 민간의 자율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이 그 사회를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만 굉장히 좀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 민간의 기업들이 네. 지금 일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뭐 90년대 이후로는 일본 대장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네. 예,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의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관료들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어떤 그 정치 권력이나 관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사회로부터 많이 리스펙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민간 기업이 지탱하는 힘이 있는 거고 네. 미국은 그 힘이 아주 총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좋아지는 건데 중국은 어쨌든 관료들이 왔는데 이 단계에서 또 관료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다른 그 관료 중심으로 왔던 이 일반적인 자본주의 발전 경로와는 완전히 좀 다른 선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예. 앞선 새로운 유사한 실험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선 유사한 예를 일본에서 보여줬다. 저는 사실 지금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일본이 지금 메이지 유신의 막판에 왔구나. 지금 일본 가면 정말 충격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저는 도쿄는 못 가봤고 오사카 주변은 싹 다 돌아봤는데 네.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사카가 뭐 사실 서울에 있다가 오사카 가시면은 뭐 그렇게 역사여행 예.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간 것 같죠. 약간 좀 그렇죠. 예, 네. 그런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아 얘네들이 지금 야 이게 시스템으로 키워오니까 시스템이 활발하게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멈출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운 역동성을 끌어낼 수가 없게 되면 사회가 일정 수준 발전한 이후에 퇴화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경기까지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누가 주도해서 땡겼을 때 땡겨지는데 제조업까지는 제조업 이후의 경기는 확실히 그게 과연 될까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보았던 그 굉장히 쇼크먹은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들어본 것 같긴 하나. 그 여자들 예. 춤추시는 분들이 배트라는 배트라는 건데요. 예. 너무 충격을 먹었고 막 욕 같은 것도 막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중국에서 이거 하면은 반동분자 되겠구나. 지금은 좀 그런.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도 못 하겠구나. 예, 저는 그게 K-팝의 저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못 쫓아오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국가사회주의적 또는 계획경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경제 국면을 일으켜내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고 운 좋은 입장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지금 1번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1번은 우리한테 20년간, 30년간 그 체제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계획경제와 제조업의 강국이 그것만 계속 옳다고 밀어붙였을 때의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중국이 가고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중국이 비슷한 측면이 있고 네.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억 내수를 좀 자만한 측면이 있어요. 일억 내수를 자만하면서 플라자 비유에 환율 조건을 미국에게 쉽게 내주고, 네. 그러니까 뭐 내수 부양하다 터무니없는 버블이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의 내수는 1억이 아니고 네. 어정쩡한 1억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그렇지.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측면이 거의 3개죠, 3개. 예, 네. 좀 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타다 논란 이런 걸 보면 이게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 질서의 배치거든요. 효율적인 배치죠. 그렇죠. 뭐 본질적으로 아마존이 새로 만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룰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우리나라는 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걸 조율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경험을 했는데 네. 이제 중국은 그냥 당이 하라면 또 그럼. 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꼭 그 실패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다만 다르다인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뭔가 재산권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중심에 서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거버넌스 문제는 확실하게 있겠죠. 네, 뭐 기업 하나 뭐 이렇게 뭐 안 건드린 데가 없잖아요. 네. 지금 뭐 빅테크에서부터 차량 공유에 사교육에 뭐 다 건드리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잘 지켜주는 그런 거버넌스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명백한 거죠. 예.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마무리 측면에 중국 관련 마무리하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거버넌스, 그다음 국가적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성장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문제인데 네. 결국은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그냥 네.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결국 부동산 부채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부채는 그동안에 사실 기업 부채만이 문제라고 그동안에 얘기해왔고 이번 헝다도 그런 식으로 터졌는데 네.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긴 거에서는 뭐 그게 가게든 기업이든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중국의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됐는데 네. 갉아먹는다기보다는 그건 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인데 그걸 좀 가불해서 이미 좀 많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경우도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네. 이 우리 일본에서의 어떤 부채 문제가 그 금융 위기로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개입이 된 아주 인위적인 저금리 뭐 네.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처럼 저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주 관치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베 들어서도 그랬고 중국은 자기들이 관치 경제 하겠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나라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금융에서의 교란이 심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런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네. 근근히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중국 경제의 미래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2008년도 리반 사태 이후 깜짝 놀랐던 중국이 무려 4조 위안을 풀면서 세계 경기를 버팀목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세계 경제를 조금씩 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더 이상 수혜를 잘 못 주는 거고 그래서 네. 글로벌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70년대부터 세계 경기가 그 저성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주류했던 미국은 공해 발생 산업 같은 경우는 전부 아시아로 아시아로. 재편을 하고 네. 이런 식의 과정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90년대가 어떻게 보면 IT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IT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성장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미 70년대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수요가 갑자기 뜨면서 사양 산업으로 봤던 게 뭔가 빵 하고 터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은 그냥 뭐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상당 기간 재현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클리컬 주식들의 네. 2011년 19년에 장기 박스권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 과잉 부채 구조로 갔기 때문에 금리가 뭐 오를 수 있겠죠. 이런 진폭은 있겠지만 금리의 레벨 자체가 뭐 심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또 기회를 보고 네. 뭔가 이제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주식이 안 됩니다. 위험 자산으로서의 에코티는 다 안 돼요. 일단 뭐 네. 다 같이 빠지고 보는데 네. 근데 저금리가 고착화된 2008년 이후로 뭐 우리가 재미없었을 따름이지 그런 식의 위험 자산으로서의 에셋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예전에 한번 네. 빠지면 기본 반토막. 네. 코스피가. 옛날엔 그랬죠. 네. 그 조정 기간 최소 1년, 네. 한 2년 정도 빠지는데 좀 보세요.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코로나 때가 단기적으로 한 35% 밀렸습니다. 네. 뭐 많이 밀렸지만 기간은 2달이에요. 2달. 네, 네. 나머지는 과거보다 굉장히 마일드한 조정이 나타나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범주가 아닌가. 그래서 뭐 시장 고점을 치고 조금 작년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조금 어려운 시기에 이미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처럼 주식에서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버리고 네. 또 저점에 되살라 그러면 네. 그 저점이 뭐 이건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목의 사이는 다 다른데 그 저점이 예전보다 아주 유의미하게 깊은 저점이 나올 거냐 그러면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뭔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에셋 내에서 기회를 보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제 이 가정의 내재가 된 대전제
전제는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거라는 게 전제고 네. 이게 제 전제가 틀린다 그러면 주식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면 거기서 올라간다면, 전제가 틀린다는 건 예. 금리가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경우죠. 네. 사실 저는 뭐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의 급등도 늘 시장은 자산 가격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아뜨거 하지만 네. 3월의 고점이 1.7이었어요. 네네네. 예, 1.7이었고 지금 한 뭐 1.5%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간 거니까 뭐 지나고 나면 이것이 박스권에서의 등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 요소는 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영역이다. 네. 공급 측면에서의 네. 인플레는 금리를 도저히 올리기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은행은 네, 그렇고 중앙은행이. 예. 네. 또 그것이 실물 경제를 좀 잠시 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기가 많이 네.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점검. 연준에서 계속 고용 얘기를 했으니 네네. 그럼 만약에 고용이 그 코로나 이전 정도 수준 또는 코로나 이전에 올라오던 그 사이클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가 아니고 진짜 인플레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금리가 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고용이 회복이 된다면.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네. 2019년에 미국의 실업률은 3% 네. 중반이고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전 다시 고용이었어요. 돌아간다면. 근데 임금은 안 올랐어요. 네. 경제활동 차른가율도 안 올라가고 네, 네.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경제 과잉이 생기는 거를 뭔가 막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의 어떤 우리 시대의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공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그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그 대공장에 들어가면 중산층이 되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일자리를 우리 시대의 기술의 진보가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이게 일부의 어떤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만 제외하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다 지금 임금을 올렸고 그래서 네. 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잠식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뭔가 계속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가 좀 잘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네. 저가 공급이 계속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식에서는 뭔가 한국처럼 경기 민감주가 많은 나라 주식은 재미가 없었지만 네. 그 안에서도 뭔가 일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주식이 좀 좋았고 네. 포괄적으로 저는 임금이 올라가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 증권쟁이가 이래도 주식 사라 저래도 주식 사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네. 높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뭐 돈을 벌기가 어려운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풍선 효과가 계속 뭐 자산시장을 통해서 네. 나타났던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뽀빠이 과자 먹다 보면 별사탕 나오는데 별사탕 질문을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별사탕으로의 질문. 한국 측면에서의 위기 요인, 한국 경제에서 위기 요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요즘에 자꾸 주변에 이제 실전 고수들 만나면 부동산 고수들도 만나는데 부동산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런가요? 네. 돈 좀 버시고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저도 20, 30대가 부동산 사겠다고 비투를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추가적인 수요자가 이제 없네? 아, 네. 네, 수요의 끝이 왔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지금 한국의 부채,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별사탕이 너무 무거웠었나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뭔가 이 한국 안에서만 하는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가계의 자금이 거의 부동산 쪽에 가 있고 진짜 한국의 부동산은 웰스 이펙트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지금도 과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이렇고 하면 이 집을 팔고 내가 똑같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가요? 이 비싼데 세금 내고 다 내면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아주 뭐 은퇴자가 내가 집을 팔고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 살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매몰 자금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깔고 가는 거지. 내 자산 가치가 높아진 것이지 이것이 뭐 팔리고 거래가 되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호가 없이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이 뭔가 이제 고인 자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하나의 그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부동산으로 쇼크가 올 거냐 이거는 뭐 집값에 대한 전망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다만 이제 뭔가 경제가 특히 내수나 이런 쪽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도 중국처럼 꽃감 빼먹어야 될 걸 싹 빼먹은 겁니까? 이제 한국은 이미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갔죠. 우리는 이제 도시화율이 85%인 네. 나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신 김학균 센터장님과 아주 짧지만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경기 이것을 두루 아우르면서 또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세계까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멋진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또 자주 나와주실 거죠? 이렇게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격조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들으시는 분도 귀가 호강하고 귀가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